열심히 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3년을 기다려서 특별법으로 우리 국민의힘에 함께 여지가 조금 있어 보이긴 하고 여전히 아직 숫자가 남아 있어 보이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에 입당을 해서 또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을 해가는 것이 그런 낙하조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면은 그때는 제가 약속한 기간 주머니 3개를 어떻게든 펼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그분이 우리 당에 입당해가지고 활동하셨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지지율 하락이나 네거티브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죠. 조각 이런 사진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거기에 관한 대화도 나오고. 네, 대선 채비에 분주한 여야 움직임과 또 대선 주자들의 행보 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래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이제 국민의힘 소식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최재형 전 원장에 이어서 윤석열 전 총장까지 국민의힘에 합류하면서 이제는 안철수 대표만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합당에 근데 쉽지 않은 모양새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요. 이번 주까지는 합당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최후 통첩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황을 좀 이현정 의원님께서 좀 정리를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지난 4구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때 네. 안철수 대표가 이제 마지막에 경선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합당을 당시에 공언을 했죠. 네. 그 이후에 합당과 관련된 실무 협상들이 그동안 꾸준히 진행됐습니다만은 실무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당 측에서는 일단 안철수 대표가 입당하면 당명을 바꿔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그 최종 실무 협상이 최종적으로 일단 결렬이 됐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본인 이제 입장을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본인이 이제 다음 주가 넘어가면 이제 휴가를 갈 예정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다음 주까지 이 안철수 대표 측에서 입당과 관련된 합당, 뭐 합당이라고 그러죠. 합당 네. 관련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으면 예. 진전이 없으면 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본인이 휴가를 가기 때문에 휴가 가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당 측에서는 뭐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네. 아니 이 합당 문제가 자신의 휴가보다 더 중요하냐. 상당히 좀 심기를 건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과연 이준석 대표의 합당 제의가 과연 이게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이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최후 통첩이 설전으로 또 번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국민의당 측에서는 이 고압적인 갑질이라면서 반발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힘을 모아야 하는데 왜 이게 고압적 갑질이냐 이러면서 또 받아쳤거든요. 네. 양측이 굉장히 갈등을 한 것 같은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게 지금 양측이라고 해야 될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네, 그렇죠. 물론 그런데 원체 사이즈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로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은 윤석열 대표 전 총장까지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 쪽에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조건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당명 같은 건 사실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에게는 좀 반가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닌가. 예. 특히 이 국민의당의 그 당원상 보면 선출직 당직을 가진 분은 대통령 선거 1년 전까지부터는 당직을 가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지금 대통령 선거 시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안철수 대표가 혹시 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꿈이 있으면 지금부터 또 당원을 고쳐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거쳐야 되는데 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거 좀 빨리 결정을 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줄곧 안 대표와 만나서 빠른 시일 안에 합당을 의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난달 29일의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대표님 지난달에도 제가 초에 봤을 때도 저희 간에 이견이 별로 없어요. 권은희 의원이 또 중간에서 전달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또 안 대표님의 의사를 전달 못 받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대표끼리 단판 짓자. 합당은 최소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안 대표님은 지금 만약에 합당에 대한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돌아오는 주에는 저랑 무조건 만나셔가지고 그 합의를 보셔야 됩니다.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그것도 사실 늦습니다. 지금 경선 열차를 생각해 보면은 좀 늦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말이라도 아니면 다음 주 초 정도라도 저희는 당명 빼고 거의 다 받겠다고 했습니다. 예, 들으셨겠지만 국민의당 측은 이 제1야당 진정성의 무게가 벼룩의 간만큼 작아 보인다. 이런 비판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안 대표가 뭐 직접 이렇게 나서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국면이 상당히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드러낸 부분도 이렇게 본인 휴가를 무슨 데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이런 게 이게 협상의 상대자로서 예의를 과연 갖추는 것이냐라는 취지로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국민의당에 들어가면 사실 주자 중에 n분의 1인데 그만큼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안으로 들어갔을 때 뭐 안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외부에서 국민의당 깃발 아래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사실 어려워 보이는 게 끊임없이 제3플랫폼, 제3깃발, 제3지대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실체를 국민들이 눈으로 그리고 뭐 체감적으로 확인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이 외곽에서 대선 주자로서 뭔가 좀 주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두 개 다 의문점이 많이 지금 있는 형국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 상황에 이제 권은희 국민의당 이제 원내대표는요, 이준석 대표 휴가 일정이 끝난 후에 이 국민의당과 함께 대응을 한다면 만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속내인지 또 이 대표가 휴가 후에 정말 그 후에 만남이지 않을까 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3지대라는 명문 자체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함으로써 국민의힘이 입당함으로써 아주 명시적으로 제3세력, 제3지대라는 게 의미가 상실되고 있는 것이고 안 대표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새정치, 중도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이제 안 대표의 지금 현재 상황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황 자체가. 게다가 지금 그 합당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사실 양당의 그 규모 아까 사이즈 말씀하셨는데 김종대 교수님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거기에 속한 그 지역위원장들의 그 여러 가지 정책 이해가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 지분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안 대표가 입당을 한들 사실 뭐 큰 어떤 그 위상이라는 이런 걸 보장받기도 어려운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국내에 들어갔을 때 좀 그래서 입당 이 문제 가지고 과도하게 지금 안 대표가 오히려 더 집착한 것 같아요.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지지율도 높고 워낙 규모 차이도 나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모욕적인 거잖아요. 내 휴가가 다음 주니까 그때까지 들어오시오. 그거 협상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라는 것도 결국은 명예와 자존심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정치인데 이미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입당은 이 지금 현재 대선 국면에서는 나중에 또 휴가 갔다 와서 만나면 그때 또 가서 새로운 이벤트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 단계에서 그 의미를 찾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존심도 없이 그냥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렇게 보시는 그렇게 겁니까? 가겠습니까 지금 안 대표가? 그래서 안 갈 것이다. 쉽지 않을 거예요. 최 교수님 말씀에서 좀 다른 얘기일지 같은 얘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달리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의 후보 단일화 때는 안철수 대표가 여론조사상으로 볼 때 트렌드상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선거 국면 아닙니까? 이게 다 아시다시피 한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라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 지지율의 격차가 너무 많잖아요. 5%도 안 된다든가. 그러니까 서울시장 때 단일화 국면하고는 전혀 다른 국면이에요, 지금은. 말하자 게임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럼 뭐 혼자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 할 경우에 만약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서 어떤 후보가 결정되면은 그때 안철수 대표하고 하는 거를 그걸 단일화 작업이라고 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 후보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 그리고 밑에 있는 당원들이 문제는 그 사람들 내부 문제고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야권 후보가 단일화를 한 사람으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문제인데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지지율 관점이 제일 우선적인 집값 아니겠는가. 그래서 좀 서로들 잘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최 교수님. 근데 하나 근데 국민의힘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안 대표의 영향력이 지난 이제 지방선거 같지 않다 하더라도 지난 대선 때 상당히 지지를 얻었잖아요. 네. 그거 무시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번 대선도 양대 진영 대결로 갈 겁니다. 예. 51대 49 내지는 52대 48 뭐 이렇게 갈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안 대표를 지지하는 단 몇 % 유권자가 있다면 이준석 대표가 말은 저렇게 하지만 마냥 또 배제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뭐 그런 점도 같이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윤 전 총장이 어제 김정인 전 위원장과 금태섭 전 의원을 잇따라 만났다고 합니다. 이 킹메이커 그리고 또 민주당의 쓴소리를 했던 이 금태섭 전 의원과의 만남 의도가 뭐 어떻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시점에서는. 뭐 일단 이제 입당도 굉장히 전격적으로 했고 입당 이후의 행보도 보면 굉장히 속도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즉 그동안 제3지대를 이야기를 했던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나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났다는 것은 일단 대세론을 조기에 확정짓겠다. 저는 뭐 그런 의미로 일단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일단 당내에 있는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상당수가 일단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를 이제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또 원내 지구당 위원장들 같은 경우도 뭐 대략 한 70여 명 정도가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예. 윤 후보가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그 과제는 결국 중도 영역을 어떻게 하면 이제 본인의 입당을 통해서 확대할 것인가 이제 그게 가장 핵심적인 본인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중도 영역에 일정적 영향을 가지고 있는 김종인, 금태섭 이 두 분들을 일단 조기에 만남으로 해서 예. 이런 어떤 변수들을 본인이 빨리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결국 이제 윤 후보가 이제 당에 이제 들어가면 본격적인 이제 경선 레이스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1차 한 8명 정도 컷오프, 그다음에 2차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문제는 이게 당내에서 일단 조기에 대선을 형성해 버리면 일단 당내에서 아무리 뭐 네거티브나 비판을 하더라도 이 상당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당내는 당내대로 일단 당 밖에 있는 또 주자들은 자기와 더불어서 이렇게 국민의힘과 함께 한다면 나름대로 대선을 확정짓는 게 아닐까 싶어서 굉장히 좀 빠른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행보다. 그렇군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과연 어떤 후보에 힘을 실어줄지 이 부분이 사실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윤 전 총장과 캠프 대변인의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만약에 경선에서 후보가 최종됐을 경우에 김종인 위원장을 뭐 모셔서 같이 대선을 준비한다거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뭐 저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하신 것도 네. 다 뭐 이 나라 걱정과 어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름의 어떤 깊은 생각이 있으셔서 하신 거로 생각을 하고 제가 바른 길을 제대로 걸어가겠다 싶으면은 큰 차원에서 도와주고 좋은 말씀을 해주지 않을까. 위원장께서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꽤 명확하지 않습니까? 호불호가 워낙 분명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분이.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어떻게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 정도까지 보면은 그 윤 전 총장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은 미뤄진 쪽으로 간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지금 김병민 위원장은 뭐 거의 복심이라고 할 만큼 알려져 있는 사람이니까 예. 대변인이죠. 예. 그러니까 뭐 저 말대로 본인이 말한 거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만 네. 근데 그동안에 말한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은 윤석열, 또 전날은 최재형, 또 어떤 날은 김동연. 그래서 그걸 어떻게 될지 참 가늠한다는 게 뭐 예. 제가 정말로 좀 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모르겠고 또 하나는 이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말고 11월쯤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단일화를 하는 걸 생각. 안철수 대표를 얘기한 거 아니라 윤석열 총장을 경우를 의식하면서 한 얘기 같은데. 근데 저렇게 의사에 반해서 또는 희망에 반해서 저렇게 들어갔는데 그러고도 저걸 지지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지지할 것인지 지금 지지할 것인지 후보가 된 다음에 지지할 것인지 말이 좀 수시로 좀 이렇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저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누구를 할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네, 상황이다. 개인적 전망이라는 게 맞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후에 첫 공개 행보로 청년 정책 토론에 나서고 최 전 원장은요 이태원 은시점을 찾아서 소상공인 간담회를 갖습니다. 양측의 전략 어떻게 다르고 또 앞으로 두 사람들이 이렇게 차별화 전략이 계속 이어지면 누가 더 좀 주도권을 잡는 데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 최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청년 게다가 이제 소상공인 아니에요? 청년과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이 예. 청년 2030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계층들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의식해서 행보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 여야를 떠나서 그리고 윤 전 총장이나 최 전 원장이 다 윤 총장은 청년 토론회 갖고 최 원장은 소상공인이었습니다만 네. 다시 또 바꿔서 또 만나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간에 지금 전반적인 대선의 그 진행을 보면은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다 생각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이 후보들이 과연 미래의 비전, 미래의 의제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아하. 생각이 나는 게 좀 있다면 모병제라든지, 뭐 저기 여권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 기본소득 논쟁이라든지, 뭐 부동산 놓고 이런 건 좀 있긴 있어요. 예. 그거 말고는 다 네거티브라든지 윤 전 총장이 이미 입당했습니다만 입당 여부를 둘러싼 뭐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서서히 여야 간의 진영이 좀 짜여지는 거잖아요. 진용 자체가. 조만간에 야당에서도 8명으로 또 컷오프가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정체 행보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는 입당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다 입당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한 분들이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가장 취약한 계층 많은다는 그런 전략으로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도 지금 논란입니다. 네. 벽화에 대한 건물주의 입장과 윤 전 캠프의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의도 없이 한 걸 가지고 말이야. 이 배우가 있다느니 뭐 어쩌니 해보니까 정보도 없고 어디 뭐 야당, 여당 그런 것도 없어요. 나는 떳떳하니까. 본인들도 떳떳하면 신경 쓰지 말아가세요. 대법원에서 판결문 나오면 없애준다 하세요. 그 줄리벽화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안 하겠다. 이렇게 아마 캠프 내에서 지금 의견이 모아진 것 같고요. 굳이 이걸 가지고 무슨 형사상의 뭐 고소 고발을 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자발적으로 이게 철회를 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다고 캠프에서는 합니다. 네, 뭐 들으셨겠지만 이 건물주 측에서는 풍자라고 했고 굳이 뭐 윤 전 총장 캠프에서도 법적 대응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전히 한 보수 유튜버가 또 벽화에 검은색 페인트 칠을 했고 한 네티즌은 또 청주에서 줄리 벽화를 그리겠다 뭐 이러면서 이게 점점 확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거?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강도 높게 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었죠. 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좀 조치를 하기가 어려운 게 그렇다면 이 벽화를 제작한 사람이 아마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제작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게 뭐 줄리의 꿈 내지는 뭐 줄리의 남자라는 어떤 단어를 쓴 이후에 뭐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의 직책을 그냥 나열하는 형식이 과연 현행법상 규율하는 명예훼손으로 이게 처벌까지 가능할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좀 제기되는 부분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이게 모욕죄 성격이 좀 더 높은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 줄리라고 지목된 당사자가 고소를 직접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욕죄는 현행법상 친고죄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의 부인이 내가 사실은 뭐 줄리로 지목되는 당사자인데 운운하면서 고소 조치를 할 수 있을 힘들죠. 것인가. 네. 예, 정치적으로는 더 큰 파장 그리고 더 큰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어서 이러지도 예. 저러지도 못하면서 예, 법적 조치를 어떤 운을 뗐지만 실질적으로 강행을 하기 어려운 그런 와중에 이 줄리 벽화라는 부분이 다른 지역에서도 또 재제작이 되는 이런 형국. 그러니까요. 아마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이걸 여성 이슈로 이런 조치는 사실 반인권적이고 반여성적이다라고 대응하는 것 이상은 사실 어려워 보입니다. 대응하기는 어려울 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윤 전 총장 측 벽화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알려져는 있습니다. 부인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윤 총장의 지금까지의 대응. 이 대응에 대해서는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이제 이 건물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표현의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그는 상대방의 인권과 또 어떤 혐오라든지 이런 걸 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갖다가 뭐 비난하는 거를 제가 막 제 집에다가 써놓는다 그러면 밖에다가 그게 과연 표현의 자유일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되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번에 벽화를 보면 이 인권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즉 여성의 인권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게 우리가 풍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가 좀 비트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풍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풍자의 개념이 아니라 증명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소문을 가지고 지금 본인들은 이 표현의 자유라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저걸 보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말 이 합리적인 관점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아마 저는 윤 후보 측에서 대응을 안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 즉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천박한 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노출시켜 주는 게 오히려 시민들이 보시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괜히 저런 문제를 또 법정으로 가져갈 경우에 법정 공방만 벌어지고 또 시민을 고발했다는 그런 또 이제 여러 가지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건 아마 시민들이 보시고 직접 정말 저 사람들 너무하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게끔 만드는 거. 아마 그런 측면에서 윤 후보 측에서는 일단 고발하지 않는 것 같고요. 문제는 결국 이게 본인들은 뭐 이게 표현의 자로 이야기를 하지만 자꾸 저런 게 그 확산되면 될수록 결국은 여권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부분도 여당도 좀 단호하게 대응을 해서 저런 식의 어떤 행동들은 여야를 넘나들어서 있으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뭐 김근식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것도 저렇게 하면 여당이 가만히 있을까? 야당이 가만히 있을까? 이런 문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여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현중 의원 말씀은 조금 저희가 좀 지나친 의원의 좀 표현이어서 지나치다는 표현. 조금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현중 의원 말씀에서 좀 추가를 하면요. 저 그림을 그리신 거와 관련돼 있는 거기 건물 주인 하신 분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지우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은커녕 법정에까지 가지 않거나 1심에서까지 판결 내리지 않고 있지만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떠돌아다니는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나라에 있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해당될 수가 있어요. 뭐 그 제 말씀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뭐 여기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누구도 해당될 수 있고 누구도 해당될 수 있고 대법원 판결까지 안 받은 상태로 이 의혹인 거는 여와 야를 떠나서 지위 고하를 막 많이 했어요. 그럼 그걸 전부가 벽화를 그려서 저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법의 문제 이전에 저거는 정말로 여론을 통해서라도 저런 일을 하지 않고도 자기 주장을 하는 방법을 개발해야지. 앞으로 벽화 보면 별의별 벽화가 다 지금 내가 방송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들 다 생각이 날 거예요. 지금 의혹을 전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는 난 못 지우겠다고 한다면. 법의 문제보다는 달리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점에서 특히 그 여가부. 여성의 인권 같은 거 여가부 한번 없애야 됐다고 하더니 상 난리를 치더니 뭘 하려고 여가부는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건 여야를 떠나서. 일단 생난리라는 표현도 조금 자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검증이라는 자꾸 명분을 가지고 벽화도 그리고 이러는데요. 검증은 이제 본인은 물론이고 후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이 다 이제 검증 받아야 되겠죠. 사생활도 그 영역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생활에 대한 검증이거든요. 공익과 관련되는 후보에 관련될 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 가족이나 후보 부인도 물론입니다만. 근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저런 부분은 전혀 후보가 어느 뭐 개입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익이라니 공동성과 관련된 것도 아니에요. 검증이라는 것은 사적 영역이라 하더라도 그 후보가 어떤 그 지도자적 위치에 갔을 때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끼칠 수 있는 영향 때문에 검증하는 거예요. 사생활이라 하더라도. 근데 저거는 완전히 프라이버시 영역이에요. 전혀 이건 검증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저건 사실 야만의 문제들인데 제가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네 분 패널분 모두께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저렇게 하는 것이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청주에서 이 벽화 또 이제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정답은 이게 사생활 영역이다, 프라이버시다, 인격 말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게 체감되는 그 소구력, 휘발성 굉장히 높은 이슈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생활 영역이지만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하기는 사실 어려운 영역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밑에서 뭔가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벽화 내지는 또 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문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주 명시적으로는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이런 풍자 이런 형식으로 아마 대선 국면까지는 계속 가지 않을까. 물론 정답은 있지만 이게 과연 이런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의 휘발성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중단될 것인가 이런 의문점은 많이 남습니다. 물론 해당 건물에 이제 문구는 지금 지워졌다는 사실도 전해드립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8월 말부터 예비 경선이 시작됩니다. 윤 전 총장은 이른바 이 반윤 세력으로부터 검증 공세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현중 의원님 치명타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정말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떤 것들이 또 새롭게 제기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반드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 이런 데 대한 열망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후보들이 많이 지금 출마를 했습니다. 네. 뭐 14명 가까이 지금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파상 공세가 아마 벌어질 텐데 더군다나 이제 1등을 향한 이제 파상 공세가 상당히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뭐 당내에 있었던 주자들 홍준표 후보라든지 또 유승민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이제 공세가 더 심할 텐데 아마 이거는 이제 아마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좀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친문 세력이라든지 또 이런 등등의 또 이낙연, 이재명 이 양측 간의 어떤 정말 굉장한 치열한 경쟁 때문에 네. 네거티브 경쟁이 치열하지만 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일단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런 어떤 네거티브가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지지층들이 상당히 좀 반발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물론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국면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돼 봐겠지만 네. 일단 14명 있는 국면, 또 8명을 가는 국면, 그 국면마다 일단 내부 검증은 상당히 좀 치열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여당처럼 치열하게 전개될 경우에 아마 지지층들도 상당히 반발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그럼 지금 예상하시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어떤 다른 후보들의 비상이라기보다는 친윤과 반윤 정도로서의 싸움이 이어질 거라고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워낙 겁니까? 1위가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압도적이니까 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저 지지율을 자기 편으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네. 다른 나머지 후보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때리기보다는 1등 후보를 때리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부터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선 본경선이 8월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의 주말 신경전이 뜨거웠습니다. 아주 이제는 대변인의 대리전으로 번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장윤미 네. 변호사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뭐 후보들 간에는 후보들이 직접 공세에 나서지 말자, 뭐 원팀 협약식을 하기도 했고 하는데 네. 이 대리전 양상은 주말에도 계속 가속화되고 불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주말에도 이재명 캠프 측에서 내놓은 논평을 보면요, 예. 이 공약 이행률을 갖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그렇죠. 친구들이 다 너 20점 맞았다라고 하는데 본인만 90점 맞았다고 하는 학생에게 우리가 성적표 좀 보자고 하는 게 뭐가 좀 문제냐라고 네.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낙연 전 대표 이제 전남 도지사 시절에 뭐 한 시민단체에서 공약 이행률이 한 76개 공약 중에 한 20개 정도밖에 관철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당연히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을 하고 있고, 뭐 닭 잡는 칼과 뭐 소 잡는 칼이 다르다는 취지로 본인은 이재명 지사와는 정치적 체급이 또 다르다는 식의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죠. 그래서 그렇죠. 아마 이 부분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예. 또 하나 새로 나온 이슈는 경기 분도입니다. 이건 80년도부터 계속 나왔던 이슈기는 한데 네. 경기도가 워낙 넓기도 하고 남과 북의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정부의 지역 기반을 둔 김민철 의원이 경기 북부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지금 입법 발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 이 법안의 취지는 이 경기 남북도를 말 그대로 분도, 이 재정이나 여러 행정적인 면에서 나눠서 경영 행정을 이뤄가자라는 취지인데 이 예. 부분에 대해서 또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지지 의사를 밝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분도를 가지고도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이슈로 이어져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정세균 전 총리를 중심으로 경기도를 나누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 지사 측은 경기 남북부 간 격차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반대 입장을 또 냈습니다. 경기도를 나누는 문제 이게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옛날에는 아닌데 90년대 제가 보좌관 적이 있었어요. 네. 경기도 지역구 의원 돌아가셨는데 예. 그때도 이 총선 때도 그렇고 대선 때도 경기 분도 얘기는 항상 나왔어요. 계속 네, 나왔죠.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기억이 너무 생생하는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와의 그 뭐 이런 네거티브 공방 지금 말씀들 나누고 있잖아요. 네. 차라리 경기도를 분도하자 이런 건 건설적인 거예요. 차라리 오히려 정책일 그럼요. 수 있으니까. 하나의 정책이잖아요. 네. 한 행정 구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치열하게 맞붙어라 이런 얘기예요. 경기 북도는 접경 지역이거든요. 예. 수도권 규제 지역에 많이 묶여 있는 데시고 경기 남부는 여러 가지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집중돼 있어요. 예. 서울이 강북과 강남으로 좀 어느 정도 나눠져 있듯이 말이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많이 갈리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충돌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잘 합의를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라면 빨리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여당도 이 지금 토론회라든지 경선을 빨리 전환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정권 교체론이 물론 좀 시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예. 밑바닥에 정권 교체론이 여전히 강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럼 정권 유지론인데 정권 교체론의 이 프레임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계속 후보들끼리 이렇게 싸우면은 과연 정권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분들에게 다시 정권을 맡기는 게 어떨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 이른바 백제 논란이라든지 적통 논란 이런 거 그만하고 네. 소담칼 닭담칼이 말이 되냐고요. 이런 걸 계기로 빨리 바꿔라. 프레임을 정말 프레임을 바꿔라.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토론은 바람직하다라고 네. 말씀해 주지만 지금 상황 설전을 벌이는 것은 이 두 후보 모두 이제 공방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두 후보의 입장이 어떤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을 하면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서 필요한 일을 성과로 만들어내야 된다. 즉 실적을 내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고위공직을 오래 멋있게 했는데 결과가 남는 게 별로 없다.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연일 이제 뭐 소와 뭐 닭에 이렇게 비유하고 하기도 하면서 연일 이제 뭐 성과 깎아내리기 약간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후보자들 본인들이 공방을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을 하는 건 좋은데 억지로 이렇게 헐뜯고 깎아내리는 경쟁을 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것이지요. 네, 그런 일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패널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당 지도부도 나서서 원팀을 강조는 하고는 있지만 공방은 계속 격화되고 있어서 이번 주 있을 TV 토론에서 또다시 난타전이 벌어질 경우에 자, 이거 뭐 국민들 피로감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요. 뭐 경쟁은 저는 불가피하다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당위론적은 있지만 선거라는 게 경쟁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지사 측에서 지금 이낙연 후보한테 성과가 없다. 총리를 했을 때. 자, 총리가 국정의 운영의 모든 걸 책임지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대통령이 책임지거든요. 자, 총리가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는 대통령이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민주당이 묘한 지금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건들면 안 된다라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논쟁을 이어가려면 결국은 현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지금 이낙연 전 총리, 즉 이낙연 후보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총리가 뭐 국정 운영에 모든 책임을 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대통령이 하는 거고 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고민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즉 이 정책을 이제 공세를 하려면 결국은 대통령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못 하는데 총리한테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당신은 역시 지사밖에 안 돼. 대통령 감은 아니야. 이제 이런 걸 공세를 벌이는 것인데 본인도 사실은 뭔가 내세울 만한 지금 큰 어떤 업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세를 벌이기엔 굉장히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쨌거나 지금 상층부에서는 저런 논쟁 또 밑에서는 지금 사실상 선거인단 모집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좀 전에 뭐 나왔지만 박주민, 이재정 의원들이 이제 합류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즉 강성 친문 세력들이 일단 이재명 지사 쪽에 무기를 실어버렸어요. 그럼 남은 거 뭐냐면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서 신문의 핵심, 그러니까 대통령의 측근들만 남아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그럼 어느 쪽으로 무게를 실을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선거인단 규모가 상당히 달라질 텐데 아마 그 경쟁이 저는 굉장히 아마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 캠프가 백제 발언을 두고 지역 감정을 꺼냈다. 이런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검찰에 고발을 했거든요. 이게 굳이 고발까지 필요했나 이런 의견까지 나오거든요. 저는 좋은 수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 뭐 정치인들이 상당히 모든 그 궁극적인 갈등의 해결 종착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정치적인 어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은 본인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뭔가 백제 발언이 나온 부분을 사실 주간지 기자가 해석했다는 그 영역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해석에 동의하진 않지만 이게 기자가 본인이 그 프레임으로 지역 구도 프레임으로 기사는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언론의 자유 영역이기도 하고 그 부분이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니라면 그건 또 독자들이 판단을 할 영역이지 이것을 내 인터뷰의 의도를 왜곡하고 곡해해서 지역주의 프레임으로 갔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발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대선 주자가 풀어나갈 정치적 해법은 전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론이 아마 그 캠프 진영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다라고 봅니다.
이것도 아까 이현정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그 최재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이제 송영길 지도부의 이재명 편들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친문 핵심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해 보면 이제 어느 대선 후보 주자에 이제 서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 멘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건 친문이 핵심으로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특정 주자 편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친문도 지금 뭐 친문이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얘기하지만 친문 중에 일부는 어느 주자에 가 있고 아직은 태도를 유보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 지지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후보로 가 있고 그중에 몇 사람들은 모여서 몇 사람인지 몇십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자 이제 서서히 때가 오는데 우리가 어떤 후보를 지지할 걸 한번 논의해 보자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 최재성 전 정무수석만 해도 들리는 얘기로나 실제로 보면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전에 그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는 대통령이 엄명이 있었기 때문에 못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주자에 가까워서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 입장이 아니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친문 전체를 대변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친문제 강병파로 통하는 이제 박주민, 이재정 의원은 이재명 지사 대선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제 친문도 입장이 나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윤건영, 고민정 뭐 이런 후보들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여권의 경선에서 제일 그 지금 딜레마가 결국은 본선 경쟁력을 높이려면은. 정권 좀 비판 좀 해야 돼요. 정권 교체론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정권 교체론이 있는데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 수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검색어 가장 많이 부르지도 않고 김용민 의원도 그렇고.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박주민 의원.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윤건영 전 국정실장, 그러니까 친문 핵심이라는 얘기죠. 제가 현역 의원인데 전 국정실장 일부러 강조한 게 바로 그런 점인데. 지금 봤으면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 아직은 그 입장 표명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마지막에 친문의 지지를 가늠하는 어떤 그들 내에서는 그런 게 구도가 될 텐데 전 민주당이 빨리 이런 구도도 과감하게 벗어나야 돼요. 경선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친문이다, 친문이 아니다 이 이제 프레임이 자꾸 빠지는 순간 만약에 야당에서 어떤 정책 의제를 갖다 포지티브하게 내놓는다면은 구도가 정권 교체론이 다시 확산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자신들의 그 리그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얘기 나온 김에 의원들 지금 캠프에 다 개입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바꾸죠? 말하자면 개입하지 않게끔 뭐 정당법을 바꾸든지 말하자면은 후보로 확정된다면 해야 되겠죠. 본선 후보로 결정된 다음에. 지금 각 당내에서 지금 최재형 전 원장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인데 의원들이 줄을 서는 상황 아니에요? 그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사실 국민의 대표들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당위적인 주장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어떤 형태로든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도적 보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 너무 썩 아름답지 않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잠깐만요. 저는 뭐 지금 이재명 캠프 측에서 이제 박주민, 이재정 의원들 영입하는 게 과연 만약에 본선에 올라간다고 하면 본선 전략으로서 올바른가 이런 문제는 좀 의아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예비 경선 나올 때는 굉장히 중도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중도적인 영역을 하다가 사실 이낙연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서 예전대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지금 주장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검수완박을 이야기했던 지금 뭐 이 박주민 등등 이런 분들이 다 합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그러면 본선에 만약에 나가게 될 경우에 이재명 캠프는 결국은 또 한 번의 이제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과 이런 부분들 이야기할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정책을 그렇게 과도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과연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중도화를 할 것인지, 그럼 저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인지 내부에서 만약 이재명 후보가 중도화를 갈 경우에 그 원래 비판하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입 닫고 있을 것인지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너무 경선의 승리에 지금 매몰돼서 이재명 후보가 쉽사리 지금 중도화 영역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본선에는 굉장히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점들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양날의 칼이 될 수가 있는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민주당 내 친문 의원들이 이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8월 초부터 특정 후보를 향한 지지를 좀 표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친문 의원들이 좀 이런
이게 경선 구도에 좀 변수가 될까요? 사실 뭐 지금 민주당 내에 친문 적자라고 상징성을 가진 주자는 없다라고 해도 무방하죠. 사실 네. 친문 진영에서는 김경수 지사 판결이 한 5월경에만 나오더라도 이 어떤 새 결집을 할지 좀 보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 그것은 무용해졌고 그리고 이 친문 강성이라는 것도 사실 네. 표결집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친문 진영의 지지를 받는다는 홍영표 후보가 송영길 후보한테 낙마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친문 강성이라는 게 과연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인지 이슈에 따라 사실 여기저기 모였다가 이합집산하는 그런 구조인 게 아닌가 과다대표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친문 진영에서도 분열해서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와 정치적 뜻에 따라서 이낙연 내지는 이재명 후보를 등등을 지명하고 이렇게 지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 교수님. 저는 친문 대 뭐 비문 이런 구도를 많이 얘기하는데 예.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지지율이 높거나 본선 경쟁력이 뛰어난 후보 쪽으로 갈 거예요. 뭐 친문이 엄청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항일 투쟁하듯이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좀 많이 분화도 하잖아요. 예. 친문이 너무 이렇게 친노친문해가지고 이제 그런 인식이 강한데 그들도 결국 정치적 이익을 따라가는 하나의 무리에 불과하다. 네. 이제 정치적 단어로서의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네. 그러면서 볼 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어느 특정 후보로 몰릴 거예요. 무슨 뭐지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전 어느 정도는 지지율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